네, 두 번째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주제는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잘 아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일단 구독자를 좀 모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블록체인에서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이제 가상화폐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가상화폐들이 국내에 막 3,000개 넘게 코인들이 있습니다. 예, 토큰까지 다 합쳐서 이제 그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일단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블록체인은 사실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된 기술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탈중앙화된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산업, 모든 산업들은 다 중앙화되어 있죠. 정부, 기업, 금융, 은행권, 모든 산업들이 다 중앙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앙화의 문제점은 어떤 특정 뭐 기관이나 뭐 회사나 개인, 어떤 그런 특정된 조직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다. 한 군데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융권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면은 은행에서 갖고 있죠. 근데 사실 은행에서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DB 서버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냐면은 조작이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뭐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이제 유명한 뭐 대형 은행들이 있겠죠. 뭐 국내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고 우리은행이 있고 막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신뢰라고 생각하고 이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언제든지 얼마든지 뱅크런 사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데이터가 은행 한 군데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서버가 해킹이 당하거나, 또는 뭐 천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뭐라 그러죠? 아무튼 뭐 자연적인 현상이 해가지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전쟁이 터지거나, 또는 해킹을 당하거나, 또는 내부자가 데이터를 조작을 하거나 유출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조작이 일어날 수 있고, 소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유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기존 중앙화에서는 갖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사이트가 이제 페이스북이죠. SNS. 페이스북도 해킹 많이 당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일반 이제 그런 아이디 기업들 홈페이지도 뭐 하루가 멀다 맨날 해킹 당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털리는 거는 국내에서는 뭐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중앙화된 기존의 체계에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탈중앙화된 디센트럴라이즈 그게 이제 블록체인 개념이 도입이 된 건데요. 이 블록체인을 처음으로 이런 개념을 도입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이 비트코인은 그럼 뭐냐, 왜 나왔고 언제 나왔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2008년? 9년? 정확한 숫자는 이제 2008년 아니면 9년인데 예, 그쯤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이제 논문을 내고 백서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세계에 내놨어요. 2008년일 거예요. 아마 그때가 리만 브라더스 이제 사태가 터진 그때니까. 왜 하필 그때? 그러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냐? 익명이에요. 알 수 없어요. 이게 개인인지 조직인지 단체인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제 일본 이름이죠. 그래서 정말로 일본 사람인지 일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익명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세상에 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에 쓴 내용은 자기가 왜 이런 비트코인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얘기하면 이제 화폐로 넘어가는데요. 돈이죠. 결국에는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중앙화된 체계에서의 화폐는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되고 운영이 됐냐면은 역사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화폐가 뭐고 돈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이라는 거는 사실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게 돈이죠. 돈 자체는 원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물 교환,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저기 다른 열대 지방에서는 바나나가 열리고, 그래서 우리는 바나나가 먹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사과가 먹고 싶고, 그러면 이제 물물 교환을 해야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바나나 한 박스, 뭐 사과 한 박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이렇게 힘들게 들고 다니면서 물물 교환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인정할 만한 것들을 정하고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뭐 조개 껍데기부터 뭐 금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 희소 가치가 올라가는 어떤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서 부터 근본이제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금이라는 게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희소 가치성이 높죠. 엄밀히 말하면 일단 다이아몬드가 되겠지만은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니까요. 뭐 더 궁극적으로 가면은 사실은 이제 더 비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질은 이제 반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과학적인 거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하고 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100% 탄소 결정체인데요. 다이아몬드는 이제 별과, 그러니까 이제 항성이 수명을 다해서 백석 외성이 돼서 그 백석 외성끼리 서로 충돌했을 때 발생되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우주적으로 보면은 사실 얻기가 쉬워요. 그러면 금은 어떻게 얻느냐면은
금은 이제 적색 외성, 그러니까 백색 외성, 그러니까 그 태양보다, 그러니까 태양이 항성이죠. 이 별이 태양보다 더 큰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이 수명을 다했을 때 초신성이 일어나서 폭발을 하고 이제 적색 외성이 됐을 때 그 적색 외성에 된 것들이 이제 충돌을 서로 해서 일어나는 물질들이 이제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얻기 힘든 물질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 나이가 45억 년인데 45억 년 전에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우리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다른 별들도 충돌을 했겠죠. 그런 충돌된 어떤 그 잔해 파편이나 가스층들이 모이면서 이제 암석을 이루고 물질을 이루면서 그 물질들이 서로 또 충돌하면서 쌓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지구라는 별이 이제 탄생이 된 겁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네, 그래서 그때 초신성 폭발끼리 이제 일어나서 충돌된 그 파편, 그 금 덩어리들이 일부 지구에 들어와서 지구 곳곳에 매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물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근데 다이아몬드는 만들 수가 있어요. 100% 탄소 결정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인공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는 있지만, 물론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는 사실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 같은 경우는 금을 캐는 거는 쉽게 캘 수가 있어요. 금 매장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이아몬드는 아주 깊은 곳으로 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는 쉽게 우리가 채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얻느냐? 뭐 화산 폭발하거나 그럴 때 이제 분출할 때 같이 흘러나오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지구상에서는 금보다 귀중한 거고, 사실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금이 훨씬 더 귀한 거죠. 어떻게 돈 얘기하다가 이제 금하고 다이아몬드 얘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이 금이라는 게 희소성이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금본위제라는 이제 제도가 생겼죠. 금을 기준으로 모든 가치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이 되게 귀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광산에서 금을 캐고 이제 금 때문에 싸우고 전쟁하고 막 이런 이제 게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화폐의 시발점이 어떻게 되느냐, 뭐 금덩어리 같은 경우는 가치 저장이잖아요. 금은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금을 들고 다니면서 물물 교환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금을 대신할 어떤 가벼운 무언가, 뭐 주화, 뭐 동전 이런 거라든지 화폐, 지폐, 예, 그 지폐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화폐의 역사가 금에서 동전, 지폐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사람이 나한테 금을 맡겨라, 내가 어떤 증서를 발행을 해줄 테니, 그러면은 이 증서를 언제든지 나한테 들고 오면은 내가 금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증서가 이제 이제 지폐로 변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몇 단계 건너뛰고 이제 미국으로 얘기하자면은, 미국이 이제 처음에는 금을 기준으로 달러를 발행을 하고 했죠. 그래서 주변국들한테 우리한테 금을 맡기면은 우리가 달러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미국에는 실제로 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외환 그 달러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이 달러가 사실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기준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기축 통화가 달러예요. 달러 가지고 우리가 통화를 계산하고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죠. 물론 미국이 뭐 나사라는 엄청난 과학기술을 이제 선도하는 그런 단체도 가지고 있고 무기 군사력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이전에 미국이 미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달러예요. 미국은 이 달러가 없으면은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지 우리가 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달러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달러는 화폐죠.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화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화폐를 어디서 발행하죠? 모든 화폐는 통상적으로 각 국가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화폐 지폐공사 거기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 뭐 물론 이제 화폐를 발행할 때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하면서 화폐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화폐만 계속 찍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화폐라는 거는 돈이라는 거는 노동력을 기반하는 게 화폐인데 돈인데 이 노동력을 기반하지 않고 돈만 찍어낸다면은 그거는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어떻게 나오냐? 다른 나라들은 다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만드는데 미국은 특이해요. 미국은 사기업에서 달러를 찍어냅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라는 달러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는 어디서 발행하느냐? 미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 라는 데서 사기업이거든요. 거기에서 달러를 찍어내요. 되게 웃긴 거죠. 사기업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거 가지고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그 사기업을 누가 운영하느냐? 그 사기업의 그 미연준이라는 연방준비제도, 네, 거기 그 대주주들이 있어요. 거기 대주주들이 누가 있냐면은 로스차일드, 록펠러, JP 모건, 네, 얘네들이 미연준의 대주주입니다. 딱 말만 들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음모론의 그 지배자들이죠. 네. 이 음모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미국에서는 막 찍어내요. 예. 근데 미국에서 이 달러를 노동력을 기반하지 않고 막 찍어대니 미국은 노동력을 기반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화폐를 마음대로 막 못 찍어. 왜냐면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달러를 막 찍어내고 그걸 그 부채를 다른 국가에다 넘겨요. 이게 이제 이런 경제 시스템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 시스템을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세계는 점점 엉망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3D 노동 하는 사람들 있죠. 3D 업종. 힘들게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돈을 막 찍어내니까 노동력 자체가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노동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했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은 아니면 한 20년 전에 짜장면이 500원이었다 치면은 지금은 5,000원이잖아.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죠.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왜? 화폐를 계속 찍어내니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는 계속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노동력은 한정되어 있고 물가는 딱 한정되어 있는데 시중에 돈만 계속 나오니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짓을 미국이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양적 완화 돈을 막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층 지들끼리만 그렇게 헤쳐먹는 거고 제일 밑에 있는 계층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니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만든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이 기존의 중앙화된 화폐 단위 그런 통제 시스템하고 무엇이 다르냐? 중앙화된 데서는 어느 그 관리하는 단체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회사가 있으면은 사장이 회사를 대표하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 사장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또 뭐 학교는 또 학교 교장이 또 마음대로 하겠죠. 또 뭐 저기 우리 뭐 정부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가를 뒤흔들겠죠.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은행장이, 뭐 화폐는 중앙은행,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산업이나 금융 뭐 이런 것들을 다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뭐 네이버, 유튜브, 구글 다 중앙화예요. 다 자기네들 회사에서 우리 개인정보, 우리 회원 정보를 데이터를 다 갖고 보유하고 있고 걔네들이 우리 정보 가지고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비트코인은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분산장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부라고 하면은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분산은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은행하고 비교를 굳이 한다면은 국민은행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데이터가 국민은행 서버 A라는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한 군데가 털리면은 우리 돈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실제로는 은행에서는 2중, 3중 백업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백업하는 것조차도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이 암호화된 그런 체계로 데이터가 전 세계 개인들한테 다 퍼져 있어요. 이 P2P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또 노드, 이 채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뭐 채굴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이 채굴이라는 거는 이제 작업 증명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이제 1비트코인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중앙화된 서버에서는 바로 서버에다가 DB 저장을 하면은 그만인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트랜잭션, 전송이 일어나면은 그 트랜잭션이 정상적인 트랜잭션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을 채굴자가 하는데, 이 채굴자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노드들이에요. 이 노드들은 이제 P2P, 피어 투 피어라고 해서 개인들이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비트코인 그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서 이 작업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드가 되면은 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채굴 작업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비트코인은 POW라는 프루트 웍 루프라는 방식으로 작업 증명을 합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전기라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는 전기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고도로 암호화된 이제 그 해시 값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그 암호를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뭐 CPU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은 이 암호는 뭐 이 그래픽 카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 ASIC 체계에서 조금 더 성능을 많이 잘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전용 채굴기를 따로 구매를 해서 암호를 풀어서 채굴을 하는 이제 채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일반 컴퓨터로도 할 수는 있지만은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채굴을, 그러니까 이 보상이죠. 보상이 없으면은 아무도 채굴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상이라는 제도를 내는 건데,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2017년에는 2,5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한 몇백, 한 4, 500까지 떨어, 350, 4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1,300, 400까지 올라갔다가 조금씩 다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가격은 왜 자꾸 올라가느냐? 비트코인은 우리가 쓰는 기존의 중앙화된 화폐하고는 다르게 가격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은 애시당초 설계됐을 때 2,100만 개의 비트코인만 발행이 되도록 딱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0만 개까지만 발행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발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딱 금처럼 똑같은 거죠. 우리는 지구에 금이 매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은 금이라는 거는 우주 밖에서 별이 폭발해서 서로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물질이 이제 금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구가 생겨날 때 지구 이제 땅속 깊이 매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금술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금을 그렇게 만들려는 시도했던 사람들이 연금술사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도를 해도 금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비트코인도 2,100만 개가 딱 한정이 되어 있게 초기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고 싶어도 2,100만 개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금하고 완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희소 가치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비트코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 디지털 상에 존재하는 그냥 데이터 쪼가리 아니냐, 이렇게 보통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돈도 똑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돈이라는 거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잖아요.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은행에 찍힌, 통장에 찍힌 그 디지털 상에 찍힌 그 숫자,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돈인데,
실제로 은행에서는 우리가 쓰는 그 돈의 10%밖에 실제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폐죠. 지폐. 그러니까 주화하고 지폐를 은행에서 실제로는 10%밖에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중에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다 현금으로 돈을 찾으려고 하면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은행에 다 찾아가가지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진 않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는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일어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은행들은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돈들은 컴퓨터에 찍힌 그냥 숫자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하고 실제 돈이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쓰는 것 뿐이에요. 그거랑 비트코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쪼가리긴 하지만은 희소성이 있고 이 희소성을 사람들한테 가치를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신뢰를 하느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신뢰를 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신뢰를 하겠죠. 그러니까 가치 인정을 하겠죠. 그럼 비트코인이 왜 사람들이 가치 인정을 해주느냐? 신뢰가 있다는 얘기죠. 이 신뢰가 왜 있느냐? 오히려 중앙화된 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신뢰적이에요.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겠지만은 단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마음대로 막 찍어내요.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그래놓고 우리들한테 그 돈을 유통을 시켜버리면은 우리가 일하는 노동력 대가가 점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2100만 개. 근데 지구촌 인구가 70억 인구란 얘기죠. 그러면 70억 인구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 수인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으면은 한 사람당 1비트코인을 갖기도 힘들어요. 당연하죠. 70억 인구가 2100만 개를 나눠 갖는다고 하면은 한 사람당 1비트코인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중간에 또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디지털 상에서 존재하다 보니까 뭐 컴퓨터를 분실하거나 암호를 분실하거나 뭐 USB 뭐 이런 장치들을 분실하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그냥 날아가요. 그걸 보증하는 데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나중에는 이제 코인뱅크, 뭐 디지털 뱅크 이런 게 이제 생길 거예요. 지금 이런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화된 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화폐만 보증하는, 지금 은행에서는 그걸 보증해주고 있는데 뭐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증을 해주는 그런 이제 디지털 은행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네, 가상화폐 은행 같은. 아무튼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이 분산 장부 시스템, 이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안에 이제 비트코인이 운영되는 시스템, 그 알고리즘이 이 블록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블록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해시 값이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것들이 체인처럼 연결돼 있다 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고, 블록체인 자체가 뭐 되게 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탈중앙화된 분산 장부 시스템을
어떤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가 어떤 뭐 엄청난 기술을 갖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블록체인이 막 되게 어마어마하고 막 지금 막 여러 산업에 막 뭐 갖다 붙인다 뭐 이런 이제 도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생기게 된 배경 딱 두 글자: 신뢰라는 단어예요. 중앙화된 기존 체계에서는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는 분산된, 또 어떤 특정된 중앙화된 그런 데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된 분산된 일반 개인들이 아주 무수히 그거를 관리를 동시에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그 암호화를 유지하고 있는 노드 수가, 참여자들이 지구 상에서 지금 몇십만 명이 넘습니다. 컴퓨터 대수로 치자면은 예 그렇고 몇백만 대가 아마 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전기 사용량이 스웨덴인가 스위스인가 그 한 국가가 사용하는 전기량을 뛰어넘었대요. 그 정도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미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발언을 트럼프가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이 지금 폭락을 또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직접 비트코인을 그렇게 트위터로 얘기를 꺼낼 정도면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할 정도가 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트위터에 직접적으로 했을 수 있겠죠.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직접 트위터에다가 지적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란 얘기죠. 당장에는 이제 화폐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악재로 작용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졌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비트코인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코인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내놓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기업에서 발행하는 거고, 그래서 기업에서 발행하는 것들은 이 기업은 한 나라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게 기업이거든요. 결국에는 중앙화된 그런 이제 코인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페이스북도 그 마크 주커버그도 이제 미국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미국법, 대통령이나 미국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제지하면 리브라 코인은 시중에 유통될 수가 없어요. 사용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 만든지도 모르고 누가 만든지도 몰라요. 또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이트 뭐 네이버닷컴, 페이스북닷컴 뭐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있다면은 이 사이트들은 도메인 HTTP 뭐 이런 도메인 DNS 가지고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차단을 하고 DNS를 차단을 하면은 사이트는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차단 자체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사이트도 아니고 도메인도 없고 그냥 응용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복사해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나라에서 정부에서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통제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막을 수가 없다면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당장에는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으로는 100%다 들어오진 못했어요. 조금씩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100%는 아직 다 받아들이진 않은 상태죠. 근데 결국에는 막지 못할 거라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ATM기가 수십만 대가 넘었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 곳들도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퍼진 그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00만 명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투자한 적이 있다고. 그러면은 500만 명이 한 번이라도 투자를 한 적이 있다는 거는 굉장한 수치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노인 빼고 유학 애들 빼고 하면은 실제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직장인들 3명 중에 1명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통계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마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한 이 제2의 비트코인, 제3의 비트코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꾸리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화폐 1세대거든요. 2세대는 이제 이더리움, 뭐 3세대는 이제 뭐 저기 EOS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코인들은 더 나은, 더 좋은 기술로 새로운 코인 프로젝트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세 가지거든요.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 가지고 암호화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딱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치 저장 수단, 두 번째는 지불 수단, 세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이죠. 예, 유틸리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불 저장, 가치 저장 수단은 뭐냐? 금이거든요. 가치만 저장하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사용자들이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 전송하는데 수수료가 몇만 원 들어가고 전송하는데 막 30분, 1시간, 2시간 걸린다. 저거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실제로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힘들죠. 왜냐면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속도도 너무 느려요. 그래서 실시간 어떤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금의 역할을 대체하는 용도가 비트코인이다. 가치만 저장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금을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지는 않잖아요. 금은 그냥 가치로서 우리가 어디다가 쳐박아 놓고 나중에 돈으로 교환하고 이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게 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지금은 인식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점점. 물론 이제 우리가 한번 우회해서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오프 체인. 네, 오프 체인 방식으로 결제 지불 수단을 응용할 수는 있어요. 이게 오프 체인이 뭐냐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결제를 사용하는 게 사용자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가지고 요즘에 결제 안 하잖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원리는 뭐냐면은
뭐 선결제도 있고 후결제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교통카드 같은 경우도 내가 그 교통카드에다가 돈을 미리 넣어놓고 카드를 긁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돈이 빠져나가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는 비자카드하고 마스터카드, BC카드 뭐 이렇게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비자 마스터카드가 알아주고 있죠. 그러면 비자 마스터카드에서 비트코인을 연동을 시켜버리면은, 우리는 비자 마스터카드에다가 제공하는 그 카드에 비트코인만 넣어놓고 카드를 결제를 긁어버리면은 실시간으로 결제가 됩니다. 이렇게 오프체인으로 응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실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금이 그래요. 왜냐면은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을 하고 그걸 다시 시중은행에다가 풀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앙은행하고 다이렉트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하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는 그 중간에 한번 걸러요. 이런 방식이 이제 바로 비트코인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속도가 느리다고 해가지고 결제 수단으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응용하면은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빠르게 결제를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뭐 당장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결제 지불 수단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지가 많이 되고 있죠, 인식이. 네. 그리고 나서 결제 지불 수단의 화폐는 또 뭐가 있느냐? 리플이 있죠.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중앙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리플은 일반인들이 채굴을 하는 게 아니라 리플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분산을 해놨어요. 지역별로. 일반인들이 이 P2P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꽤 중앙화돼 있다. 그러니까 중앙화된 체계 안에서 탈중앙을 이룬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볼 때는 중앙한 거죠. 본인들은 이제 분산을 했다고 해도. 네. 그래서 리플은 다른 코인들하고는 다르게 중앙화되어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속도가 엄청 빨라요. 진짜 뭐 1초 만에 전송이 되죠. 그래서 리플은 결제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제 지불 수단용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는 리플이에요. 그럼 이더리움은 뭐냐?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이죠. 비탈릭 부텔린이 비트코인을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은 이 블록체인 이 방식을 분산 장부 시스템을 조금 더 응용하면은 이 블록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그거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탄생한 게 이더리움이죠. 그 이더리움은 뭐가 좋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게 다 신뢰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직거래 안 하죠. 한두 푼 하는 집도 아닌데 중개업소 부동산 끼고 거래를 해야죠. 뭐 집이 몇 억 이상씩 몇십억 이렇게 나가는 건데 괜히 직거래 잘못했다가 사기 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보증을 서주고, 예, 이게 다 신뢰거든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중개 업체가 신뢰를 보장해주고. 네, 우리 사회가 지금 다 그래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 계획 그 계약서를 쓰면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그 공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증을 또 해줘야지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서 이런 거를 다 신뢰를 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뢰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은 블록체인에다가 우리가 계약했던 그런 계약 내용을 블록체인에다가 올리면은 어떤 조건에 만족하고 달성을 하면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올라가면은, 한 번 올라가면은 절대 삭제를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정치 성향이 짙은 글을 올렸어요. 근데 미국 정부 트럼프가 페이스북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저거 삭제하라고. 그래서 원래는 삭제가 안 되는 건데 트럼프가 요청을 해서 페이스북에서 내가 올린 글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뭐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됐으면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블록체인, 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이 시스템 생태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누가 조작이나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그런 컴퓨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51%를 이 수많은 네트워크 해시값을 암호를 뚫지 않는 이상은 절대 조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블록체인이 뜨게 된 거예요. 엄청난 신뢰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이제 행정부도 굉장히 여러 분야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뭐 주민등록 등본, 초본, 뭐부터 우리가 개인정보 막 이런 다룬 데들이 기관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주민번호 조회하고 핸드폰 번호 조회하고 신원 조회하고 뭐 발행받고 막 이게 다 기관이 다 제각기예요. 왜 제각기인 이유가 신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세금 국세청이 따로 있고, 네, 뭐 동사무소 뭐 이렇게 다 기관들이 따로따로 놀거든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은 원스톱으로 다 해결이 돼요. 예를 들면은 나에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 모든 정보를 하나의 원클릭만으로도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은. 그런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도 지금 블록체인 엄청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 그 갤럭시 S10에는 이미 블록체인 지갑에 탑재가 되어 있고 삼성에서 만들었죠. 네, 카카오에서도 지금 클레이튼 지금 만들었고, 네이버에서도 비트박스, 그 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코인 뭐더라 또 있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지금 다 자기만의 블록체인 관련된 코인들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우리는 이제 정확히 기술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 마냥 다 좋다라고 이제 다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 진위 여부를 잘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블록체인은 사실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물론 이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이 견해로 이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신원 인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그런 신원 인증을 못 만드느냐? 만들어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신뢰되게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중앙화된 체계에서는 더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기술들은 사실은 신뢰를 뒷받침해야 되거든요. 신뢰가 안 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산업계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신뢰를 이용한 기술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한 단계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중앙화된 체계에서는
그냥 자기네 서버에다가 개발만 하면 되니까 기술 개발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한 단계가 더 들어가요, 중간에. 그렇죠. 노드를 유지하는 채굴자가 더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가고 또 극강의 신뢰를 유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앙화된 기술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어떤 걸 똑같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블록체인에서 개발은 더 많이 복잡하고 더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새로운 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따져야 될 때는 이 코인이 얼마나 더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코인인지 이거를 따져야 됩니다. 속도 빠르다고 좋은 코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속도도 느리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도 없고 1세대 코인 기능은 진짜 되게 단순하고 별거 없는데 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계속 1등이고 점유율이 이렇게까지 높은지 아세요? 비트코인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2008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2019년이 11년 됐죠. 11년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단 한 번의 해킹이 없었어요. 역사가 증명을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새로 나오는 코인들은 뭐 아무리 지들이 기술이 좋다고는 해도 아직 그 코인이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는지 보안이 좋은지 해킹이 안 일어나는 건지 뭐 증명된 바가 없어요. 증명을 해야겠죠. 증명을 하려면은 사용을 해야겠고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야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과물도 한두 사람이 써가지고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써야지 버그라는 것도 없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0년, 1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해킹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네, 다른 코인들도 그런 세월이 증명을 해줘야겠죠. 단순히 뭐 속도가 빠르다, 우리는 진짜 이런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왜? 이미 중앙화된 서버 체계에서는 탈중앙화된 그 개념에서 만든 기술보다 더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중앙화된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속도 빠르고 기능 많고 이런 거는 이미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다 만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신뢰거든요. 신뢰 있게 만드느냐 그냥 만드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인식을 할 때는 항상 신뢰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이 얼마나 중앙화된 체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따져봐야겠고, 네, 그게 첫 번째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여러 이제 집단에서, 왜냐면은 이제 보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돈을 벌려고 이 채굴을 사업화하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채굴장을 만드는 이제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비트메인이라는 데가 있었죠. 지금은 좀 망했는데, 예, 거기서는 전 세계 채굴의 거의 이제 뭐 20-30%인가 엄청난 비중을 이제 비트메인에서 채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탈중앙 분산하자고 만든 기술이었는데 특정 몇 개의 집단이 채굴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알고리즘 프로세서로 이제 코인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어, 기존의 중앙화된 체계보다는 이렇게 탈중앙화된 체계 블록체인, 예, 이런 기술들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물론 블록체인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검증을 받아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칼이 계속 발전이 되면은 방패도 계속 발전이 돼야 돼요. 창과 방패죠. 해킹 기술이 계속 뛰어나면은 보안 기술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 발전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완벽에 가까운 이 블록체인 신뢰에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꼭 블록체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꼭 블록 형태로 이루어진 이 프로세스 알고리즘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된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시도하고 연구되고 있어요. 뭐 DAG라고 이제 비순환 그래프 방식을 이용한 시스템들도 있고 해시 그래프, 예, 이런 데들도 있고 막. 그래서 꼭 블록이 아니더라도 비블록, 비순환 그래프 형태, 뭐 트리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이용한 기술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가히 혁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에 손에 꼽혀요. 물론 4차 산업혁명의 꽃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만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블록체인은 신뢰를 얘기하고 인공지능은 자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만나면은 거의 끝판왕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결합해가지고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모든 게 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신뢰 문제만 해결해도 수많은 중간 미들맨들이 다 없어져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판매하는 핸드폰 판매자도 없어지고, 또 뭐 변호사, 판사, 뭐 변리사,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예, 뭐 그래서 지금의 직업들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되면은 95% 이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직업들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다 대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실 비트코인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량상 1시간이 넘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끊고, 제가 이쪽은 좀 잘 아니까 제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